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국의 한명서 편집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로워들이 좀 비난을 많이 하는 유저들한테는 센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파 쪽에 그런 논객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규제를 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서. 저도 지금 뭐 찍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될 이제 방향인데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아갈 방향도 중요하지만 주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다음 총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집을 이렇게 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3공화국, 그러니까 5.16 혁명 이후, 그다음에 문재인 탄핵 이후의 문재인 정권까지의 우파와 좌파의 헤게모니의 변화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짚어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30 이제 박정희 정부 때 5.16 있었고 50 전두환 대통령 체제까지 50 체제까지 보면 보수는 반공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발전주의 이 세 가지를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의 정신입니다. 특히 이제 30 박정희 때는 이제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한 이 포용 경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책에 보면 남한의 성장 경제가 성공할 배경에는 바로 이런 반공과 그다음에 이런 사유재산과 경제발전, 이런 포용적 경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때 좌파는 리베랄과 사회주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 사회주의자들, 그다음에 리베랄리스트들, 이래서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점들이 좀 있었죠. 50 정부 때는 반공은 우파는 반공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권위주의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 자유주의가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단초가 80년대 이후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0년대 전두환 김재희 경제수석께서 경제 자유화를 실시를 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일정 부분 자유화의 어떤 단초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금지도 해제되고 그다음에 두발 자유화도 이루어지고 의외로 권위주의라고 하던 50 때 사실상 어떤 자유주의의 기본 어떤 토대들이 좀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때 이 사회주의 쪽은 이제 상당히 헤게모니가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왜냐하면 경제가 50 때 상당히 발전을 했고 안보도 상당히 튼튼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북한보다 잘 사는 본격적인 비약적인 시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50 시대에. 이때 이제 5.16이라는 상당히 이제 좀 불행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후에 이제 5.16 이후에 노태우 정부, YSDJ 노무현 이 정부들은 어떻게 보면 좌우합작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가 이제 일종 보면 한국의 코리안 이제 좌우합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87 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보수 우파에서는 이제 반공주의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민주 포퓰리즘이 들어옵니다. 우파 내에. 그리고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막시즘을 버리고 이제 포스트 막시즘이 시작이 되죠. 포스트 막시즘이 시작되어서 실천적 좌파, 생활 좌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사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존의 사회주의자들과 순수한 막시스트들과 리베랄들은 그냥 존재하는데 힘이 이제 없어지고요. 주사파와 포스트 막시즘이 새로운 물결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이러다가 이제 MB 정권 때 들었으면 반공은 약간 약해지면서 반공 실용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들어옵니다. 반공 실용.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MB 때의 밑에 좌파들은 이때 이제 포스트 막시즘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신좌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젠더, 과거와 같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젠더, 환경, 그다음에 뭐 문화, 컬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좌파 연합들이 일어나면서 과거 계층적 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슈별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다 함께 동성애면 동성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다 함께 뭐 예를 들어서 친일에 반대하는, 반일을 찬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막시즘적인 계급적인 고정적인 건 깨지고 이쪽에 탑과 바텀이 함께 이슈를 공유하는 환경, 컬처, 여성, 젠더 뭐 이런 이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이때는 반공은 그대로 있는데 이후에 이거를 이 좌파 헤게모니 등장에 정할 만한 어떤 아젠다도 박근혜 정권 때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경제는 경제 자유화에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포퓰리즘 복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012년 대선은 그야말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 누가 더 복지 포퓰리즘을 잘하냐의 경쟁이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구별이 안 갔어요.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공약에 원전 문제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보수 너무 기억을 못해요. 과거의 일들. 원자력 증가하는 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해서 공약에서 원전 축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 공약이 없어졌어요. 원자력을 어떻게 할까는 얘기가 아예 없어졌어요. 공약에서.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아랍에미리트에 지었던 우리 원자로 이명박 때 지었던 거 그거 딜레이 됐잖아요. 왜 딜레이 됐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정권 때 한수원에 있는 원자력 개발자들 다 들어갔어요. 감방에. 비디 뭐 이런 거 다 잡아놓는다고 그래갖고 그 시험 가동이 늦어졌습니다. 4대강 부정된 4대강 예산 다 잘라버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우리 보수가 적통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까지 가져갔던 때가 바로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반공 빼고는 어떻다 할 만한 우리 보수로 같이 있는 거 없었어요. 자유주의 그것도 아니고 사드 문제 왔다 갔다 어려운 거 하다가 옆구리 걷어채이고 친중 전승절에 갔다가 정상회담 놓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무개념적인 어떤 이 상황이 있다가 결국은 탄핵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탄핵이라는 과정이 박근혜 정권에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까지 보수 헤게모니가 87 체제 이후에 반공과 이 반공 외에 어떻게 이 사회를 이 비전을 만들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이념 체계, 가치 체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반성에 의해서 온 거죠. 반성이.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경제 발전의 그 추동력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추동되어 온 겁니다. 반성으로. 그러면서 점점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더 나은 진화적인 어떤 이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웰빙적으로 이제 그렇게 웰빙과 특유의 어떤 그런 커넥션, 연고주의 뭐 이런 것들이 끼리끼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득권화되다가 결국은 탄핵이라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탄핵을 어떤 언론이 속았다, 검찰이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비시한적이고요. 보수 헤게모니가 그만큼 이제 저항력 없이 깨져나간 겁니다. 그 당시. 자, 그래서 이후에 그럼 문재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수의 헤게모니가 다시 반등할 것이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수수께끼로 좀 퀘스천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 그림에서 보자면 2020년 총선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단 2020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은 이 테마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라는 것은 이 레짐을 체인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레짐을 체인지시켜서 결국은 자신들이 북한도 결국은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과거 같은 종북이 아니라 이제는 정권도 잡아봤는데 우리가 북한을 왜 통치 못해? 뭐 이런 생각도 다른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어떤 형태든 간에 민족 경제, 공동체 경제 이런 걸 만들어서 레짐 체인지를 해서 앞으로 30년, 50년을 가겠다.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짐 체인지는 체제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 이거 결합을 시키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민족 공산주의, 민족 내셔널, 그러니까 얘는 민족 공산주의를 가미시켜서 남북 경제를 만든다. 이런 어떤 그림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86의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국이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냐? 586들이 왜 저러냐? 이 86들이 바보라기보다는요. 그것이 세대 이념의 차이인데요. 뭐 저희 세대니까 말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선배들께서는 자신의 젊을 때 이 산업화 근대화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가난을 탈출해보고 그때 좀 나아졌던 경험을 하시면서 박정희 시대에 아마 그걸 굉장히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그건 디펜드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86세대들은 대학 다닐 때 이제 화염병 던져보고 돌 던져보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권위주의고 독재적인 전두환 정권을 이렇게 막 저기를 심판했다. 그리고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어떤 자기 세대 파일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세대 자체예요. 그때 학교를 다녔던 애들 데모를 했든 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데모를 한 번도 안 한 친구인데 열심히 공부만 했어. 근데 데모했던 애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떤 부질시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대적 어떤 공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민주화를 했다라는 어떤 자기 젊은 날의 어떤 자기 정체성, 자기 긍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자신들이 젊었을 때의 산업화의 그거를 디펜드 하시듯이 지금 86세대들은 자신들이 민주화를 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디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대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 좌파다, 다 빨갱이다, 다 중고다 이렇게 보시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극복을 하려면 중간에 있는 젊은 층들하고 그 다음에 그 세대 중에서도 조금 더 리버럴한 당시에 이런 좌파 사회주의 이런 애들 말고 그래도 좀 합리적인 생각 갖고 있는 중도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 진영에 끌어안아야만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탄핵의 문제인데 이 탄핵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수 내에서는 이 탄핵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에는 저 탄핵 반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JTBC 타블렛 PC 사건 외국당 처음에 제가 터뜨린 것도 저였고 나중에 이제 변희재 대표가 뛰어들었지만 탄핵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후에 탄핵이 그러면 헌재에서 심판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했어요. 탄핵이 헌재에서 심판이 되면 되는 대로 가야 된다. 그거는 주권의 최고의 결정이기 때문에 탄핵이 수용이 되면 인용이 되면 인용되는 대로 우리 가야 되고 기각이 되면 기각대로 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제 보수 우리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보다 제가 더 훨씬 탄핵 반대 운동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면 또 탄핵 반대 운동 해요. 저는 왜? 이 탄핵 자체라는 것이 정당성이 저는 사실 없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 반대 운동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제에서 또 그게 나온다? 저 또 복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당 내 이 탄핵 문제가 지금 세모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세모를 딱 씌워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세모를 갈지 모르겠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처음 당대표 되셨을 때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뭡니까? 탄핵 인정합니까? 이거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통합한다고 쳐요.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나중에 피트에 들어왔을 때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뭐겠습니까? 안철수. 탄핵 인정하십니까? 수용하십니까? 이거 물을 거라고요. 똑같이. 왜? 네가 그러면 결국 친박이나 저쪽에 황교안과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 이거를 가르는 게 탄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프레임을 벗는다는 거는 우리가 야 얘기하지 마. 그거 얘기하면 당 깨져.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탄핵 프레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목에다 굴레다가 이거. 저쪽은 언제든지 탄핵에 불복하는 세력이라고 한국당을 내칠 수 있는 겁니다. 찍을 수 있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위치를. 이 낙인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지금 사실 탄핵의 문제에서 황교안 대표와 이분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당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세모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거를 칠 때 항상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세 놈이 나와요. 선거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은 좋은 놈이고 반대하는 정당은 나쁜 놈인데 항상 보면 이상한 놈들이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당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선거 정치 이론에서는. 그래서 총선에서는 대선은 미래를 위해서 찍는 거고 총선은 회고적인 어떤 투표를 하는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대선은 경제를 우선으로 쳐요. 하지만 총선은 자신이 갖는 정당 일체감을 먼저 칩니다. 내가 이 정당을 하고 내가 이게 맞나? 이거를 제일 먼저 칩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어떤 식으로 여론이 나오냐면 경제를 누가 잘할 것 같냐 그러면요 결국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할 거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경제를 망쳤다고 해서 민주당 투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바꾸는 이유는 그 정당이 나로서 더 이상 일체감을 못 느낄 때입니다. 내가 일체감을 못 느낄 때. 자, 조국 문제가 이렇게 터지다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빠지겠죠. 하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빠지는데도 거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러면 민주당이 싫어. 그러면 어디를 나보고 지으라는 얘기야? 어디를 그럼 선택하라는 얘기야? 한국당? 절대 놉니다. 중도가 늘어나요. 무당파가 30%만 늘어나요. 30%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한국당으로 반사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이거를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한국당의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2020년 총선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동비례가 올 연말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신친박 연대를 지금 만들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친박 연대. 근데 제가 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옛날에 그 친박 연대가 나타났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도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죽었는데 외신부 기자들이 친박 연대를 번역을 영어로 하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박 연대를 정당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시겠어요? 미스박 프렌들리 파티 이렇게 박 프렌들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개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미래에도 혹시 보수 쪽에서 이제 일부가 친박적인 어떤 정당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 반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동비례가 가면 대구 특히 쪽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지지자분들 표를 흡수하고 한국당은 이 탄핵을 수용하는 분들하고 바른당이 합쳐서 수도권을 스플릿시켜서 한 다음에 선거는 서로 이제 결국 연대는 조용을 하고요. 부산 같은 데는 이제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유권자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동비례 통과된 이후에는 한 그릇에 다 있으면 다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동비례를 대비해서 스플릿 전략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 이거 이승만 박사가 거꾸로 반대로 말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흩어져야 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